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23조 보유세인 재산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우리 어디 가는지는 알면서 갑시다. 그래서 재산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주로 매매 등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게 특징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 하는 재산세는 이제 취득한 이후 뭐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난 이것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어 아직도. 난 언제 재산세 한번 좀 팍팍 내보나. 자,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서 재산세 내시는 분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3문제 정도, 최소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강조 싶은 건 보유세에서 대장은 재산세입니다. 보유세에서 대장은 뭐다고요? 재산세입니다. 항상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보유세가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보시면 총론 보죠. 의. 뭐 볼 거 없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다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의할 것은 보유세에서 부동산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은 뭐를 말합니까? 토지, 그 다음에 뭐였죠? 건축물이었죠. 건축물.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로 오면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주택을 별개의 물건으로 구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유세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외에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당연히 이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거다는 얘기예요.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이 역시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됐다. 그래서 일반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와 일반 건물에서 주택 건물을 구분해서 제외해서 얘들은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구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에는 당연히 그 주택의 부수 토지가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앉을게요. 이 주택에는 그 부수 토지가 포함된 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법과 학계로서 배우셨던 그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로 오면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보유세로 오면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는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걸 자꾸 느끼시려고 그래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구분했을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또는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걸 좀 먼저 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그리고 요거 외에 우리 거기 뭐가 있죠,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 이게 여러분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바로 일반적인 부동산과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선박과 항공기 갖고 있어갖고 특히 항공기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살짝 손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항공기를 보유한 분에서 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살짝만. 나 정말 친해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차 엄청 막히네요. 비가 와서 이제 간선 들어가면 꽉 막혀갖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재산세에서 말한 재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 묶어버려요. 슬래시, 부동산 슬래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의 주의. 뭐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죠, 자동차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전에 초창기 때 나왔어. 다음 중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재산이 아닌 것. 그냥 그 슬쩍 뭘 집어넣는가? 자동차죠. 그럼 우리 자동차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자, 봐요. 자동차도 당연히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차량이기 때문에 취득세 냈어요. 근데 뭐 하면? 보유하면 자동차세, 죄송합니다.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자동차세로 과세하죠, 자동차세. 맞죠? 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재산세와 자동차세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뭐죠?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고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그게 다죠. 그 다음에 올해까지인가 2번 내는 거 한꺼번에 내면 우리 할인해 줬죠. 근데 내년부터 없어진다면서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올린대. 몰라.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세부담이 지금 세제 개편안으로 보면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나가는 거는 엄청 늘어나죠. 여러분 제 말 맞죠? 네.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재산세에서만 재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 자, 동그라미. 우리 이제 지금부터 무슨 세로 넘어왔죠? 보유세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러한 재산의 뭐에 대해서 보유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유 또는 무슨 말 나와야 되는가? 소유.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취득세는 무슨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가? 취득. 그죠? 등록면허세는 뭐? 등록. 그러면 보유세로 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가? 보유 또는 소유.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보유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뭐죠? 매년 부과되는 거죠. 매년. 동그라미 매년 부과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매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이죠. 그게 또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개별적 한 번으로 과세가 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다고 여러분? 행위세. 그런데 재산세라는 무슨 세는?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매년 부과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 성격 보시면은요. 자, 밑줄. 보유세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세 여러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223쪽이요. 보유세. 보유세이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 매년. 방금 말씀드렸죠? 계속적. 적으세요. 반복적.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정기적인 과세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난 이런 거 싫어갖고 정말 저는 취득 안 합니다. 한 번 내면 되는데 이거는 매년이야, 매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중요한 특징, 정기적이죠. 정기적이죠. 딱 정해진 날짜에 과세한다는 얘기죠. 취득세와 등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례적, 일시적이라는 것이 취득세의 특징이라면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인 과세죠. 정기적.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가 나타나죠? 과세 기준일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나옵니다. 모든 보유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이게 보유세 특징이죠.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취득이란 행위, 등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과세가 되는 거지. 행위가. 근데 얘는 행위가 아니라 보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에서와는 달리 행위 시점이 없어. 보유라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 기준이라는 새로운 시간적 지점이다. 과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유세에서만 나와야 거야. 보유세. 취득세는 우리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걔는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 취득은 매매 등일 때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그러한 행위 시점을 잡아놨는데 얘는 보유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과세 기준이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보유할 때 과세가 되는 기준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은 언제냐? 매년 6월 1일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보유세는 다 6월 1일 현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6월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특기는 반복과 관계없이 계속 까먹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느끼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러죠. 꼭 외워야 되는데 까먹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체를 이용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손톱에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다 6월 1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적어놓으라고,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다가 그 며칠이었죠? 그러면 살짝 보면 보잖아요. 그러면 숫자만 적어놓으면 뭐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싹 제가 원래 네일 아트 창시자입니다. 저는 이거 무려 15년 전부터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손톱에다가 적어놔라. 이제 시험에 막판에 가면은 여러분도 초조해지고 저도 초조해지고 그럼 이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각종 여러분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가셔야 한다? 과세 기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보유세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은 언제를 말한다고 여러분? 6월 1일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원칙.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원칙이 대물세입니다. 대물세. 예외 대인세가 있어요. 여기서 대물세 잠깐 설명드리죠. 이건 조세 총례에 설명됐어요. 대할 대자 쓴 거죠. 뭐에 대해서? 대물세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대인세는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럼 대인세, 대물세. 자,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세 중에서. 대물세는 과세 물건에 중점을 두어 부과하기 때문에 그 납세물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이 바로 대물세다. 그러면서 대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어떤 과세 대상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개별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개별 과세합니다. 즉, 제 명의로 여러 개의 재산이 있어. 정말 그래봤으면 좋겠어. 제 명의로 여러 개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갑의 명의로 A 재산도 있고 B 재산도 있고 C 재산도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대물세는 이 A, B, C라는 개별 재산을 누가 갖고 있지만 갑을 갖고 있지만 대물세는 갑을 봐라, A, B, C를 봐라. A, B, C라는 물건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개별적으로 과세 물건을 기준해서 과세가 되니까 무슨 과세? 개별 과세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물건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과세하는 얘기. 무슨 세는? 대물세는 대물세. 그러면 대인세는 뭐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야? 사람을 뭐라는 얘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물세는 무슨 과세가 되면서? 개별 과세가 되면서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요 대물세가 원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갖고 있는, 갑의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A, B, C 있다. 그러면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개별과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세에서 무슨 세가 있다? 대인세가 있다는 얘기야. 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재산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갑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니까 여기는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하나만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죠? 대인세라면은, 대인세는 갑을 기준하는 거니까 갑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갑이 한테 때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과세가 나온다, 여러분? 대인세는 항상 무슨 말 나와야 돼요? 합산과세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자 때문에 개별이 나온 거고 인자 때문에 합산이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일단은. 그리고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어떻게 높이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세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오는 거죠. 누진세율만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은요, 계속 우리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칠시키셔야 됩니다. 개별과세면 비례세율, 합산과세면 무슨 세율? 누진세율.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요걸 갖다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연결.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이런 거를 중간에서 틀어버리는 거죠. 중간에서 틀어버리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중간에서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모르고 있으면 계속 나는 답 없음으로 가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대인세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인세는 거기 써져 있어요. 별도 합산과세토지, 종합 합산과세토지. 무슨 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합산이란 말 들어갔죠. 아, 그 합산 과세는 사람을 기준해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일등이나 들으세요. 종합 합산 과세 토지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성격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예요. 거기 3번 수익세, 밑줄.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수익세입니다. 수익세. 수익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재산을 보유한다면 발생할 걸로 예정되는 수익, 밑줄 수익.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임대소득. 임대소득이죠. 네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은 혼자서 다 쓸 건 아니지 않냐? 그럼 뭐 할 것이다? 임대할 것이다. 임대하니까 뭐가 발생하는가?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러한 것이 발생할 걸로 예상돼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수익세란 말은 반드시 옆에 응익과세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요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란 말은 반드시 재산세에서만 나옵니다. 재산세.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재산세에서만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응능과세입니다. 응익과세가 아니라. 자, 여기 응능과세냐 그 다음에 응익과세냐. 능은 글자가 들어봐. 능력이죠, 능력. 이익은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무슨 과세고? 응능과세. 야, 너 부동산 이번에 취득했구나.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뭐하여 상응하는 만큼 과세겠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또는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세법은 응능과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무슨 세요? 응익과세입니다. 응익.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정되는 뭐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익세 또는 무슨 과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응익과세란 말이 나오고 특히 응익과세란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재산세.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 납세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권자는 그 부동산 소재지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누구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네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그냥 부평동 갑시다. 있겠지 뭐 설마.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맞죠? 버스에서 본 것 같아. 밀락동 가는 버스. 자, 그럼 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부평동, 밀락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우리 정리합시다.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된다? 서울은 서울특별시자, 부평동은 인천광역시자, 의정부에 있는 건 경기도 도지사. 그래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누가 과세권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뭐는 재산세는 누구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원구, 부평구, 의정부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재산세 과세권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계동에 소재하는 취득세는 누가 먹는 거고 서울특별시장이 먹는 거고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뭐는 재산세는 누가 먹으라? 노원구 구청장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재산세는 누구다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구였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기억나시나요? 도 또는 뭐래서? 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죠. 취득세는 다 누구야? 광역. 재산세는 다 누구야? 기초. 근데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다고요? 짬뽕돼 있다고. 그럼 얘는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면 예전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거다. 예전에 등록면허세는 도세였고요. 예전에 면허세는 구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도 또는 구세로 바뀐 겁니다.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거든요. 지방세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이때 이 세 가지의 과세관청 또는 과세권자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특징이에요. 우리가 국세로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텐데요. 이 국세는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관할 세무서장이 기본적인 과세권자입니다. 이런 게 달라.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잡아두시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단서가 나와 있죠.
단서. 단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으로 과세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없는 걸 무시해버려도 돼. 그럼 제가 왜 시험에 나올 수 없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 규정은 단서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죠? 서울에만 적용되는 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국가보는 국가고시가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규정을 물어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는 여러분 지방세법에는 있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거리 없어요. 거리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거리 있는 거야. 절대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3개 빡빡빡. 2번 2014년도 25회 공부를 할 때도 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저를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라!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나왔죠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또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출제원 입장에서는 요 납세모자는요 문제 만들기가 아주 좋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아. 일단은 문제 만들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출제원은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살짝 조금 키워드만 바꿔버리면 한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모자는요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재산세에서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25회 때까지 매년 100% 나왔냐? 그건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24회 때, 24회인가? 25회 때죠? 2014년 25회 때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1년 내내 공부했어. 1년 내내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왔죠, 시험에. 자, 그래서 납세문자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단 규정이 많죠. 납세문자 봐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규정이 많잖아. 딱 그러니까 1, 2, 3, 4, 5 만들기가 아주 좋아, 문제 만들기가. 그럼 1번이 메인이죠, 여러분. 1번이 가장 기본입니다. 원칙, 대원칙. 어느 날 현재? 밑줄, 과세 기준. 항상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세 기준. 놓치면 안 돼요. 보유세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과세 기준이. 이 말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 당시였어. 그런데 재산세인 보유세로는 과세 기준 현재야. 무슨 행위 당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개념을 여러분 우습게 잡으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무슨 당시? 취득 당시. 등록면에서는 등기 당시.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세는 무슨 당시? 아니, 여기는 과세 기준인 현재. 이게 보유세의 가장 바뀌는 특징입니다. 꼭 좀 체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과세할 때 항상 어느 현재로 따져라? 보유세를 과세할 때 어느 현재로 따져라? 과세 기준인 현재로 따져라. 구체적으로 언제다? 6월 1일이 돼요. 그거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보유세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오죠, 여러분? 밑줄 소유자가 나오고 있죠. 소유자. 취득세는 취득자.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였다면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무슨 자가 나온다, 여러분? 소유자. 근데 여러분 지금 시뻘겋게 표시해서 앞에다가 사실상 이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시험에서는 사실상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상. 출제는 그걸 갖고 장난쳐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소유자라는 거 갖고 장난칠 여지가 없어. 근데 실제 장난친 적도 있어요. 취득자가 낸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낸다. 무슨 소리야? 보유세는 누가 내는 거야? 항상 여러분 소유자. 근데 어느 날 현재 여러분? 어느 날 현재요? 6월 1일이라는 과세 기준 현재죠. 근데 그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이거? 실질 과세 원칙이랬죠. 세법에서 과세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가 바로 뭐라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랬죠.
경제적 실질과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세법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무슨 기준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라 무슨 주의였어요, 여러분? 형식주의였죠. 형식주의.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할 때는 등기부를 봐라, 사실상을 봐라. 등기부 가지고. 그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재산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과 공부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 6월 1일, 1년 중에서 6월 1일을 보유세를 과세할 때 기준으로 잡는 날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과세 기준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다 해결돼. 그러니까 재산세는 1년 중에서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라는 과세 기준 현재 이 재산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년치 재산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현재 여러분? 6월 1일 현재 이 날이죠. 자, 그런데 5월 28일 날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 특정한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요. 요 5월 28일 날에 이 갑과 을 간의 매매의 잔금 지급일이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신문 나가시면 세법이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매매로서 잔금 지급일이 언제였다고 여러분? 5월 28일 날.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갑이 양도자고 을이 양수자입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고 매매 단계에서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양도 소득세. 그렇죠? 그리고 을한테는 뭐가? 취득세.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은 이거야, 여러분. 매매 보유 이거야.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자,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5월 28일 날 이날 잔금 지급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의 소유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어? 5월 28일 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란 얘기야? 을. 그럼 재산세 누가 내란 얘기야? 을이요, 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아이 참네. 갑의 을이에요? 심지어는 갑과 을이 뭐 연대해서 내라. 아니면 또 5월 28일까지는 갑이 내고 나머지 5월 28일 이후부터는 을이 낸다. 안분 계산한다. 아니 기간별 계산, 안분 계산 없어요. 재산세는. 지금 뭐라 했어요? 재산세 아까?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재산세 1년분 다 내는가? 이렇게 당해 연도 중에 매매 등을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안분 계산한다. 기간별로 안분 계산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안분 계산이란 거 없어. 재산세는 기간별 안분 계산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1년치 재산세 다 내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론 냅시다.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요 사례에 따라서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재산세는 누가 내라고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잡아내면 되죠. 그럼 누가 내는 거야? 당연히 을. 그럼 이 매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매매는 단순히 우리 세부담 측면에서만 따지면은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잘한 것일까? 갑이 잘했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올해 뭐 할 거라면 매도할 게 올해 매도할 거라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 유리한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느 현재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누려야 돼요. 이게 상반되는 거죠. 재산세만 갖고 따졌을 때. 그럼 어차피 매도할 거라면 언제 이전에 처분하라? 6월 1일 전에 처분하라. 매수할 거라면 언제 취득하라?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라. 이런 것도 하나의 재산세라죠. 재산이 큰 사람들은 그 부담이 적지 않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나와요. 나왔었던 거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렇게 매매돈에서 소유권 변동됐을 때 이날 이 2014년도 또는 2015년도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또 합시다. 자, 이번에는 9월 1일 날에 을이 사망을 해서 병한테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9월 1일 날에 을로부터 병에게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재산세 누가 내는 거예요? 요거 8월 1일로 합시다. 8월 1일.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되는 거야, 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7월달, 9월달 여기에 9월달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만 끊을게요. 기초 단계에서는. 자, 일단 이렇게 당해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해년도에 매매나 상속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그래서 가불병이 나왔다. 그럼 이 중에서 재산세 납세문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있이 없이 그냥 딱 잡아. 뭘 잡고? 6월 1일 잡고 이날 현재 명의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걸 왜 못 찾아? 지나가는 애한테도 찾으라면 찾겠다. 이게 갑이고 을이고 얘가 병이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어렵지 않죠? 네. 됐어요. 결론 냅시다. 재산세는 어느 날 현재? 6월 1일이나 과세 현재. 그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조금 싱거우니까 하나 조건을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5월 28일 날에 취득했으니까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을이 이날 현재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을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다?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을도 만만치 않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사람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못 배운 사람이 없어. 다 똑똑해. 그러니까 더 무서워, 사람들이. 실제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강의를 할 때는요, 그 당시만 해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공인중개사 학원 강의 가면 거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어서 거의 수험생 연령이. 근데 지금은 공무원 반하고 별 차이가 없어. 수험생. 그리고 여성분들 엄청 늘었죠. 그때는 여성분들 거의 없었어요.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숨이 막혀. 다들 이렇게 째려봐. 아저씨들의 그 특이한 폼 있잖아. 새끼 하나만 걸려봤더니 죽여버리겠어. 그냥 무섭습니다. 무서웠어. 진짜 강의 들어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편안하게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만 걸려봐. 너 하여튼 너 그러면 내가 오늘 잡아버릴 테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 무섭죠.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역전됐죠. 달라졌어요. 역시. 그리고 수준이 엄청 높아졌죠. 수험생 자체가 수준. 그리고 문제가 어렵죠. 점점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웠죠, 문제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왜 내야 되지?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객관식 문제니까 그렇죠.
자, 다 똑똑해. 갑이 잘했다고? 그래, 그래, 그럼 나 어느 현재 내 안 하면 돼?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현재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해되시죠? 그럼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6월 1일 현재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셔야죠. 이때는 뭐와? 사실상과 등기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가, 6월. 그러면 지금 6월 1일 현재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갑으로 돼 있죠. 근데 실은 누구 거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 당연히 시험은 여기까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여기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끝나버리겠지만,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요 정도 선에서 누가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요즘은 살짝 하나 조건 더 거는 거죠. 요즘 문제 특징이 이거야.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싶은 거예요. 요즘 문제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조건 등을 하나 더 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 발생하죠. 갑을 잡을 것이냐, 을을 잡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조건 제시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된다고요. 왜 을이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 써져 있죠, 앞에. 책에, 여기 책에 있죠. 무슨 상? 사실상. 그래서 당연히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내야 되는 거죠. 을이 누구니까?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 뭐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사실상에 동그라미 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뻘겋게. 표시해놨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지금 뭐를 안 하고 있으면 을이 뭐를 안 하고 어떻게 있어?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는데 등기부상에 소유권 변동 등기가 없으니까 계속 등기부상 누구로 잡힌다? 갑.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과 공부상이 달라지면 우리는 등록면허세가 아닌 한 무슨 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서 누굴 잡아라? 사실상을 잡아라.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 고지서를 보내주는 보통 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거나 등기하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고요? 고지서. 그럼 과세관청은 등기부상의 변동이 없으니까 누구 걸로 봐요? 이 과세관청은 누구 걸로 본다고? 갑 걸로 보지. 왜? 등기부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따지고? 공부상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과세관청은 공부상의 현황을 가지고 파악했지만 당사자인 납세 의무자는 뭐야? 사실상을 알죠. 누구 거라는 걸? 을 거라는 걸 알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자, 요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누구 걸로 보고? 갑 걸로 보고 갑한테 재산세 때리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다 왔어 이제. 그러면 갑한테 재산세 때리면 갑은 기껏 재산세 안 내려고 언제 처분했는데 6월 1일 전에 처분했는데 이 취득한 을이 역시 얘도 똑똑하니까 뭐를 안 해서 등기를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누가 내게 돼버리는가? 갑이 내게 되죠. 갑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나는 팔았잖아 이미. 언제 팔았어? 6월 1일 전에. 그러면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갑은 과세관청을 계속 누구 거로 보고 있다? 갑.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갑은. 갑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재산세 맞을 거냐? 아니 한 번 더 기회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 공부상 소유자인 공부상 소유자인 누가? 갑이 6월 10일까지 야 시장아
이거 등기부상에 4명이 갑으로 돼 있지만 이거 내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소유권 변동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공보상 소유자 갑이 하라는 얘기야. 시장아 이거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 거다고 뭐 하라? 신고하라. 왜 을 건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그러면 갑이 이러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한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은 과세관청은 갑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걸, 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죠. 갑이 신고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 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관청은 제3자야? 그렇죠. 과세관청은 이 매매에서 제3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과세관청엔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갑의 명의로 돼 있고 별도의 뭐도 없고 소유권 변동 신고도 없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거를 누구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갑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보상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이거 구분해봐라는 얘기. 시험은 이겁니다. 요즘 문제 시험이 이 정도입니다. 자 봐요. 과거에는 여기서 끝났다고 그랬죠? 과거 문제는 여기서 끝냈단 말이야. 매매 소유권 변동됐다.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냐? 근데 지금은 여기 조건은 여기까지 나온다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뭘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가?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요즘 문제 특징이 이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외워서는 절대 문제 못 푼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막 그냥 외워. 급하게 외웁니다. 외우면 뭐 하냐고. 그 다음날에 도로 까먹는 걸. 그래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외웠어. 근데 문제가 내가 외운 것만 물어보면 여러분 다 풀죠. 공부했으면. 근데 분명히 내가 보던 건데 중간에 뭐가 복잡해졌어. 중간에 뭘 바꿔서 조건을 자꾸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물어보는지 이 조건을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상 이것만 외우신 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뭐 틀리죠. 출제는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요즘 문제가 다 이 정도 수준이야. 요즘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때 문제하고 지금 문제를 비교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요즘 꼭 공부할 때 옛날 문제 보면 콧방귀 낄까? 아유 이때 볼걸. 진짜 느낌이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어려워. 예전처럼 이렇게 이거 안 줘. 여기까지 온다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다니까.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여러분 저와 같이 1년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세법에서 12개, 13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2-3개는 버리겠다. 우리는 시험의 합격은 여러분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2-3개는 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6개, 다른 과목 20개, 40문제 다 풀려면 여러분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 몇 점만 넘으면 되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야. 이거 공인중개사 수속했다고 해서 신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수속하면 시험에 나오고 막 시험에 나온다.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신문까지는 안 나오고 1등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 1등에 욕심하지 마. 1등 하는 거 아니야? 수석 노리지 마.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
넓게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는 말라는 얘기야. 일단은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 잡아놓은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실수 없이 분명히 합격하는데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하기만 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 골격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 문제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문제가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데 여기까지 지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아, 이상하네, 갑이 뭐라도 했었으면 이 상황에서 갑이 뭐라도 했으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재산세 안 내는데 왜 안 했지? 그죠? 몰라서 안 낸 거죠. 몰라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갑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매일 때는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가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이 6월 1일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갑한테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분명히 지금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뭐를 하냐면 등기를 하냐면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누가 낸다? 네가 내야 된다. 네가 내기 싫으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뭐라도 하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라. 하지 않으면 그냥 법에 의해서 네가 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근데 알아 얘기해 주지. 알아야. 세법 시간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실무 나가면 세법이 정말 금전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메인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1번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근데 문제는 이때 공부상과 사실상이 뭐하면 달라지면 우리는 뭐에 따라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누굴 잡아라? 사실상을 잡아라. 근데 사실상을 잡기를 과세관청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이 있게 되면 10일까지 뭐하라? 소유권 변동 신고를 누가 하라? 갑이 하라. 그러면 너는 그 소유권 변동 신고에서 과세관청이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과세관청이 아니까 이때 납세문이 누가 된다? 을이다. 근데 뭘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너는 등기부상에 너의 명의로 됐고 별도 소유권 변동 신고도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 되는 거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출제는 문제 낼 때 여러분한테 요걸 물어볼지 요거를 물어볼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건 누구 마음이니까? 출제의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뭐를 확인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뭐를? 조건을 확인할 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사실상이란 말과 공부상이란 말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의제 납세무자 있죠. 의제 납세무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의제는 다른 말로 여러분 간주. 끝자가 뭐죠 여러분? 뭐뭐한 거로 본다. 이러한 간주 규정과 대응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예, 추정 규정이죠. 자, 우리 세법은 간주 규정, 추정 규정을 아주 엄격히 구분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게 간주 규정이냐 추정 규정이냐 그걸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냅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게 간주 규정이냐 추정 규정이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럼 거기 납세무자는 간주 규정이에요? 추정 규정이에요? 간주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이시 없이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납세물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안 낸다, 나 못 내겠어 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 왜?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이러한 규정을 뭐란다 여러분? 의제납세무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납세무자의 재산세는 무슨 규정이 있다? 의제납세무자 규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 요 간주규정과 추정규정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간주규정은 이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관점은 우리 민법 등에서 다룰 것이고 우리 세법에서는 간주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정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이게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은 민법 등에서 따질 것이고 우리 세법에서 이게 간주규정, 의제규정이냐와 추정규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은 뭐냐?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이게 우리 세법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주규정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반증의 제시를. 나는 너를 도둑놈으로 본다. 그러면은 간주규정은 나는 너를 나쁜 놈으로 본다. 도둑놈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나쁜 놈이냐 도둑놈이냐의 반증의 제시와 관계없이 뭐가 되는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규정이 나는 너를 나쁜 놈으로 추정한다. 나는 너를 도둑놈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나쁜 놈 아니요. 아니요. 나는 도둑놈 아니요. 라고 반증의 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 세법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의제 납세무자. 얘는 강제 규정이죠. 강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시 없이 법에서 정하기는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시험은 의제 납세무자가 아주 3분의 2가 의제 납세무자. 3분의 1이 그 위에는 1, 2, 3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결론 의제 납세무자가 더 중요해요. 의제 납세무자. 여기서 뭘 바꿔버리니까 조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납세무자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10분 쉬었겠습니다.